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왜 두 번 인사하셨어요? 좋아가지고요. 인사도 두 배로, 평론도 두 배로. 가슴 떨리도록 기다렸거든요. 이 시간에.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가지고. 두근두근야. 두근두근야. 네. 좋습니다. 혹시 뭐 부정맥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농담으로 시작하니까 분위기를 좀 풀고 그럼요.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요즘 정의당 분위기가 속 좋지가 않은데요. 장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이 당 사건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당 차원의 징계 절차가 논의가 시작된 지 이제 사흘 만에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일단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간결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또 네.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약간의 덜 전문가인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그 돌발 상황 성격이 상당히 좀 강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예상을 하거나 김종철 대표가 뭐 성의식이 낮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약하거나 뭐 이런 것을 논의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우리 시간에도 정의당 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다뤘을 때도 상당히 또 개혁 성향이 강한 젊은 정치인으로 희망적 분석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돌발 상황이다. 물론 이제 잘못한 일이죠. 명백히 잘못한 일이고 두 번째는 정의당으로서는 이제 신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적에서도 제명을 했고 그만큼 발빠르게 또 상황 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위기 국면이에요. 이번 상황이 터지기 전에 아주 좋은 상황과 좋은 국면에서 터졌던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지금 정의당으로서는 이걸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향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국면을 통해서 새로운 정의당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김종철 대표, 뭐 이제 전 대표죠. 일단 당내에서 뭐 주류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비주류 인사였고, 네. 그래서 비주류 인사로서 어쨌든 대표를 맡게 된 거는 그만큼 이제 정의당원들의 변화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거였고, 그 일환으로 이제 새로운 세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아젠다 이런 걸로 이제 좀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 이슈였거든요. 네. 젠더 이슈였단 말이죠. 네. 그리고 김종철 대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앞장서면서 뭔가 좀 변화를 기대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꾸준하게 그리고 이제 전면에 내걸었던 인물조차도 그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좀 성인지적 감수성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한정에서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뭐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거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고 네. 또 장영 의원은 피해자인데 이제 현직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이런 식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는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파장을 좀 비켜나갈 이제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고요. 이 배 소장님께서 이제 새로운 정의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도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단계다. 지금 일단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정치권에 비슷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네. 한 번도 이런 좀 어떤 모범 답안 같은 걸 만들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전형을 만드는 걸 지금은 역사적 과제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걸 딛고 어떤 뭐 정치적인 뭐 모색을 해본다거나 새로운 뭐 길을 뭐 찾는다거나 이런 거는 다 나중 얘기고 일단은 그런 것을 최대한 이것을 이제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때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큰 두 가지 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당의 지지율도 이전보다는 좀 못하고 저 국회 원내에서의 어떤 영향력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악재가 터진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진보의 선명성을 추진하다가 터진 악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종찬 소장의 경우에는 정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어떻게 영향력을 대중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참에 이런 문제까지 다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셨고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일단 지금의 위기를 먼저
제대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정의당의 몫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몫일 수도 있으니까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배종찬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이 다른 측면에서도 위기라고 하는 게 지지율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국갤럽이 소개한.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인데 지난 26일부터 어제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당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정의당 5%,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3% 순으로 나타나는데 정의당이 그러면 김종철 전 대표 관련해서 지지율에 영향을 받았을까? 한 주 전과 비교할 때 지지율의 변화는 없고 그대로였거든요. 그런 만큼 정의당이 이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일까? 지지율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네. 변하는 국면일 거고 실제로는 수치상으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면은 지지율이 변하는 결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하는 국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정의당도 한때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올리게 됐던 것이 정의당이었습니다. 10% 넘기도 네, 했었죠. 그런 만큼 뭐 이미 지난 총선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지율이 좀 흔들려 왔고 빠지고 있는 국면에서의 지금 5%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바닥에 사실상 내려와 있는 최소한의 지지율로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평가를 유보할 수는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사태를 보면은 김종철 전 대표가 어떤 이유에선가 정말 잘못한 행동이죠. 하지만 또 장혜영 의원은 또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그것을 또 숨김없이 지금 밝히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정의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평가가 좀 또 엇갈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정의당이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계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정의당 지지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은 지금 변화 국면입니다.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이제 지지율의 변화를 가지고 사실은 또 정의당의 노선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네. 워낙 지지율이 뭐 낮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뭐 이런 오차범위나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은 정확한 이런 등락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일관되게 평가할 수 없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애초에 이제 이 총선 전까지의 노선, 그래서 좀 여당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대신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실리를 좀 얻어낸다라는 네. 이 노선이 성과가 없다는 게 이제 내부 구성원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노선을 다시 이제 걸 수는 없는 것이어서 사실은 지금의 이제 선명성 노선이라는 것은 그런 움직임에 이제 좀 내몰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극복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사실은 애초에 이런 선명성 노선을 걸 때부터 이거는 길게 보는 거다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인데 당 대표가 이제 바로 자신이 이제 이런 사건에 이제 어떤 가해자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겠죠, 물론. 하지만 이것은 이제 그러한 돌발적인 어떤 사건의 영향인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다 선명한 노선으로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지금은 커진 거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한 노선으로 기울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죠? 지금 이 사건을 처리하는 정의당의 태도나 지금 흐름이라는 것은 네. 정말 육참 골단하는 것이고 대표를 지금 당 밖으로 이제 내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당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젠더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우리 정체성이다. 봐라. 이렇게 가면서 우리만큼 이렇게 잘 처리한 정당이 있느냐라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노선은 그대로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좀 뭐랄까요 변곡점들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재보선은 지금 뭐 어떻게 대응할지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내일 이제 결론이 나겠지만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전략 그리고 대선 이후의 전략 이런 것들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단기간에 노선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조건은 이제 아니고 또 그것이 과연 성과를 내겠는가도 지금은 좀 장담할 수 없는 국면인 거죠. 한국 정치 현실이라는 게 사실 대중정당이 취하고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대중성을 확보하는 그렇죠. 것과 자기의 어떤 선명성을 내모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뭐 이재명 도지사를 얘기를 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굉장히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이제 뭐랄까요? 똑똑한 측면도 있고 똑똑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고 한편에 이제 우격다짐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 어쨌든 이재명 도지사도 어떤 선명성을 기반으로 한 무슨 정치거든요. 그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어떤 조건하고 맞아 떨어지면 그것이 이제 지지율이 뭐 높아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중 정치하고 선명성이라는 게 과연 상충되는 가치냐 꼭 그렇지는 않고 그것은 이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정의당의 문제라고 한다면 선명성이라는 노선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 맥락을 창출하지 못한 것에 이제 있다고 저는 보고 네. 그 한계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돌파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선 전환을 하는 것은 뭐 이게 여러모로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참 이게 해법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어려운 같아요. 일이죠.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짧게만 좀 예. 첨언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정의당도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진보 정당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안들이 임시적인 대처나 일시적인 대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대중정당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한국 정치에서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권 정당이 된다는 것은 결국 유권자가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그냥 정의 또 진보 상당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그걸 알 길이 없거든요. 과연 그럼 정의당이 지향하는 것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어떤 정당으로 어떤 국가 운영 철학을 가지고서 달려가고 있는 정당이냐. 사실 네. 그걸 좀 더 선명하게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의원이 200만 표를 얻지 않았습니까? 진보정당사에서 없었던 득표거든요. 네. 그 득표는 그러면 어떤 다른 맥락이었냐?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은 선명성 노선이었습니다. 그 대선 안에서는 대선이라는 맥락 안에서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잘하고 싶으면 정의당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중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선명성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 선명성을 어떻게 대중적 언어로 대중적 정치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에 더 많은 고민이 지금은 필요하겠죠. 역시 김민하 평론가가 그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오셨다는 게 말씀하시는 데서 좀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정의당이 좀 변화가 있으면 또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더 유권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한마디만 또 드리고 싶은 것이 전 세상 만사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200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했던 그게 저는 네. 핵심입니다. 그럴 때 유권자들은 귀를 기울이거든요. 정의당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지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명한 자기의 주장을 대중적 언어로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원래 정의, 공정 이런 가치들을 정의당이 제일 먼저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일종의 진보적 가치에 해당이 되기도 그렇죠. 했었고. 근데 지금은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보편적 복지라든가 아니면 무상급식 문제 정의당이 먼저 얘기했는데 이제는 모든 정치권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럼 정의당의 진보성이 뭐야? 지향점은 뭐야? 계속 지금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안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다. 이런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라 할까요? 정의당이 하향 아래에서부터 위로 조직화되는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시민사회나 아니면 노동계나 이런 곳의 요구들이 얼마나 정의당을 통해서 잘 풀어내지고 있을까.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정의당이 짚어가면서 문제들을 좀 해결하면 어떨까. 왜냐하면은 한국 정치에 정의당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건 진보 보수 양쪽에서도 다 인정하고 그럼요.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숙제를 지금 안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변화하는 이 과도기에 분명히 성장 통은 있을 텐데 변화 통은 있을 텐데 그걸 좀 최소화하고 또 좀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정의당 얘기 말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요. 일단 정의당 얘기는 여기서 좀 가름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제를 좀 바꿔서요. 지금 범여권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는 뭐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을 뭐 허용하겠다 그랬나요?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좀 취해서 좀 더 속도감이 좀 붙을 것 같은데 일단 김민하 평론가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먼저 지난 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난 과정, 네,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한 달이 1년 같고 뭐 거의 1년은 뭐 10년 같아서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이제 복기를 해보자면 2018년인가요? 이게 사법농단 이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양승태 사법부가 이 이전 보수 정권에서 당시에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청와대로부터 이제 일종의 협상을 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각종 이제 법원에서 일어나는 재판 이런 것들을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좀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했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자신들의 좀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무슨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게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한 11월인가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이것은 위헌적인 행위를 이제 판사들이 한 것이다라고 결의를 모으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바로 그런 사법농단이 이루어지던 시절에 기억하실 텐데 이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스야라는 서울 지국장이라고 하는 이 기자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소위 말하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무슨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네.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올 때 이 판결문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좀 만족할 만한 어떤 문구를 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개입을 해서 그 해당 이 재판부에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기소가 돼서 지난해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1심 재판 결과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을 보면은 일단 이러한 행위, 이 재판부의 어떤 판결에 다른 이 재판 담당 판사도 아닌 다른 곳에 있는 판사가 이렇게 개입을 한 것은 어떤 위헌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다만 이제 기소가 된 제목이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죄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첫째로 이제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재판부와 관련이 없는 판사가 개입한 것은 애초에 직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법리가 이제 성립하지가 않고 두 번째로 이렇게 개입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판결은 재판부가 합의해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볼 이제 근거도 부족하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무죄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위헌적인 행위라는 것은 뭐 법관 대표자 회의라든지 지금의 판결문에서도 이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이 위헌적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법관을 탄핵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법관을 이제 탄핵하자라는 논의와 맞물려서 이제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여당에 추진을 하기로 한 건데요. 사실 법관을 탄핵하자는 얘기는 이 작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탄핵할 법관 리스트도 작성을 해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첫째로 여당 의석이 그때는 뭐 다수 의석이 아니었고 물론 일당이긴 했지만 네. 과반 의석이 아니었고 둘째는 이제 그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뭐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느라 좀 정치권이 바빴죠. 셋째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은 이후에는 검찰과 싸우느라 좀 바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뭐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다 얘기해 버리셨어요. 다 설명을 건가요? 해버렸네. 네, 민주당 저 지금 해석과 분석에 동의하세요? 변임찬 더 할 소장님께서는? 얘기가 없네요. 그럼 오늘은 좀 지금- 일찍 마치죠. 끝나는 건가요 지금? 네. 아니 김미라 평론가 너무 잘해가지고 시간이 짧아졌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네, 이게 제가 그 정치 토론을 이렇게 하는 방송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김미라 네. 평론가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첫 번째는 이제 국민 여론입니다. 그동안 네. 국민들도 사실은 잊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임성근 부장판사와 또 이동근 부장판사의 법관 탄핵에 해당될 수도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집중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이 네네.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여론이 지금 환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당내 여론입니다.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 판사 출신인 또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이탄희 의원인데 꼭 네. 이탄희 의원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무작정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한 107명 정도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의가 가능하고 또 야당이 반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범여권이 과반 의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이게 지금 서두르지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동근 부장판사도 그렇고 이동근 부장판사도 그렇고 곧 이제 이 판사의 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이것을 더 탄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6월 우리가 말에 지금 예, 어차피 중요한 게 우리 판사를 청취자분들께서 그만둔다고 보면은 하잖아요. 네. 형사 재판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에도 1심에서 직권 남용죄와 관련해서 이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법관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 재판이에요. 네. 그런 만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주 뭐 명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퇴임하기 이전에 빨리 탄핵 절차로 가져가라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좀 우리가 사실 확인을 일단 좀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국회가 법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추진이 가능한 그렇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탄핵 소추안을 이제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적의원 3분의 1이 동의를 네. 해서 발의를 하게 되고요. 100명 이상. 그렇습니다. 300명이니까 이제 100명 이상이 되겠죠. 발의를 하게 되면 탄핵 소추안을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과반 이상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과반이니까는 150명 이상이겠죠. 네. 제적의원의 과반이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탄핵 소추안을 가결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 때도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탄핵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법관 탄핵은 완료가 되는 거죠. 네, 절차와 탄핵이 가능한 권한이 있다. 거기까지 확인을 했다 그러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추진하는 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그렇죠. 해석할 수 예, 있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이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하려면 사실 이 판사의 판결이 무슨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이 여당이 이제 탄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근거기 때문에 사실 사법부 길들이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네. 일단 지금까지 어쨌든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좀 과도하게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권의 불리한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서사를 이미 이제 보수 야당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이제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 사법부라든지 검찰에 대해서 무슨 뭔가 메스를 대거나 하면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거봐라 또 이렇게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를 못하게 하려고 판결이라든지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건 정치적 주장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뭐 아무것도 터치하지 말고 각자 하는 거 마음대로 하자 뭐 이게 삼권 분립이 아니거든요. 이 세 주체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 바로 잡는 수단들이 보장돼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본 대로 사법부에 대한 이 탄핵의 이 권한이 입법부에 주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법부 길들이기라든지 뭐 누구 판결에 대한 뭐 복수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해석은 그야말로 이제 정치 공세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네.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검찰 같은 경우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추진할 수 있죠. 징계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긴 한데, 근데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그건 굉장히 절제된 행사여야 한다. 네. 취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판사 탄핵 같은 경우에도 이건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절제된 입법권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한이다. 근데 만약에 판사 탄핵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버리면 사법부가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형사재판이면은 그렇게 충분히 인식을 할 여지도 있겠죠. 근데 이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헌법을 위협했기 때문에 이것이 탄핵받을 만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을 받을 때에도 이게 형사재판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혐의 없음이 됐지만 실제 그 재판 과정에서도 위헌성은 여러 차례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형사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탄핵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이탄희 의원의 경우에는 두 사람을 계속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동근 부장판사예요. 네. 근데 아까 이 김연아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일본 산케이 서울지국장인 가토 다스야의 이 판결에 대해서 이게 재판을 실제 참여했던 사람은 이동근 부장판사입니다. 이동근 네. 부장판사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요구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거슬러 올라가서 따져보자면 임성근 부장판사의 이 헌법 위배성이 더 큰 겁니다. 그죠? 본질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서도 이낙연 대표도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실제 위헌성을 따져볼 때도 임성근 부장판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개인 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것을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론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법부에 대한
이 삼권 분립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위헌성이라는 게 네. 지금 말씀하신 사법부 독립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법농단, 그러니까 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게 사법부가 스스로 행정부의 개입을 스스로 받아들여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가 침해한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법관 탄핵, 지금 진행되는 음. 법관 탄핵이라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뭐 이렇게 독립성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부의 행동인 거죠. 그렇게 정해야 지금은 올바른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근데 이제 정치적인 관점으로 좀 돌아와서 법률적으로 볼 때 이게 헌법 위배에 해당이 되고 또 탄핵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는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얘기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은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 지난해 뭐 계속 홍역을 앓고 지지율도 많이 그렇죠.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게 되면 결국 코로나19나 민생을 챙기는다고 하는 그런 데서 또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정치권에. 글쎄 저는 이건 그렇게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이건 같아요. 결이 다른 왜냐하면 이제 문제이다. 법관 탄핵에 명백한 근거가 있느냐. 우리가 추윤 갈등을 오랫동안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됐던 이유는 충분히 보다 어느 한쪽이 보다 명백한 근거가 있고 이것이 빨리 수습될 수 있는 차원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국민 여론에 부담은 안 됐겠죠. 이번의 경우에는 명백한 근거와 또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안을 처리하는 것과 민생안을 처리하는 것은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민생을 도외시하고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분히 좀 별개의 사안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발생했던 검찰 개혁 관련 갈등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 국민의힘 이것도 촉발되는 뭐 거지만 앞으로 뭐 경색 국면은 뭐 불가피한 건 또 사실이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원전 얘기도 그렇고 다 뒤섞여 가지고 지금 뭐 경색은 불가피하게 됐는데 네. 일단 그렇게 따지면 이제 무엇을 우선했어야 되느냐에 사실은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이전까지는 법관 탄핵을 뭐 여당의 의석수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그런 정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였다든지 추진할 수가 없었다라는 어떤 한계가 있었다라면 이 170석 이상의 좀 의석을 얻은 그 직후에 사실은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게 사실은 맞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검찰과의 갈등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검찰과의 갈등은 물론 검찰 개혁은 필요한 것이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 타겟팅해서 무슨 당권 선거에서도 윤석열 얘기 뭘 하면 윤석열 얘기 무슨 얘기만 하면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 도움이 안 되는 네. 정치가 이만큼 지난해에 한 절반 정도를 그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와서 법관 탄핵을 이제 진짜로 명분 있는 걸 꺼내 들려니까 부담이 이만큼 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명분이 있는 거를 있는 것부터 먼저 해나가는 어떤 개혁의 정치가 필요했던 건데 네. 그게 어그러진 어떤 정치적 과정 맥락의 책임은 사실은 여당 지도부가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이탈희 의원께 왜 빨리 못했는지 뭐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본인도 아니, 불만이에요. 본인도. 원래 이탄희 의원이 얘기는 한 지는 꽤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됐는데 당 차원에서 이게 여론이 환기가 안 됐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슈로 만들지 그렇죠.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랬던 건데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쟁점화가 더 많이 그렇습니다.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점은 좀 우리가 일단 거기까지 마무리는 좀 하고 그렇죠. 또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국민 보도록 여론이 하겠습니다.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는지. 그렇죠. 네. 근데 그 얘기 하셨으니까 이 국민 여론에는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국민 여론이 이걸 뭐 숙고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성역이 없는 거죠. 뭐 법관님들 그러니까 뭐 이게 정치적 논쟁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몰라도 다분히 이거는 이미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그렇게 이것으로 갈등을 오래 지속시키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미 알겠습니다. 편이 갈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 편 이슈의 전형적인 그래서 이미 보수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김병수 사법부는 이미 엑소더스가 시작이 됐고 유능한 판사들은 다 뛰쳐나가 버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보수 언론만 보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편이 나눠진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론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네. 이게 가져올 파장, 여야가 경색 국면이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져올 통치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은 이제 지지율에 반영이 되는 어떤 트리거나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도 좀 해보죠. 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부산을 찾아가서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이낙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2월 처리를 또 약속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또 네. 언급을 했는데요. 이 가덕도 신공항 부산 지역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또 이번 이제 보궐선거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가덕도죠.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부산 시민들의 당연한 공약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신공항 특별법도 2월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번만큼은 뭐 통과가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믿어 의심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당도 이것을 반대하고 부산 선거를 치를 수는 없을 테고요. 한데 이게 있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부산에 홀대론이 나왔었어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후보들 간에 또 네거티브 이 선거전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그동안 호남 공들이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근데 더 급하게 된 것은 이제 부산 민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산의 민심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될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던 것도 뭐 북풍이 됐든 어떤 식이 됐든 색깔론이 됐든 보수층 결집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네. 부산은 배종찬 소장님 부산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부산 전문가. 맞아요. 부산 전문가였어요? 부산하게는 움직이는데 부산을 잘 몰라요. 아니 부산 지금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러면은 지금 아, 전 부산 분이신 줄 알고 죄송합니다. 아, 말투에 부산 냄새가 나서. 그랬어요? 네, 부산 바닷가 냄새가 나. 미역 냄새 났어요? 네, 뭐 부산이 고향 아니 저 그쪽이죠. 네. 지금 그러면은 많은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인근 동네인데 완전 부산은 아니시군요. 부산의 민심도 상당히 좀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가덕도라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디 공항을 짓는 얘기인데 부산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정책이 지금 돼 있는 거죠. 네. 이 부산 시민들이 볼 때 사실 부산 경제가 계속 안 좋다고 체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왜 경제를 안 살려주느냐로 많이 이제 생각을 했지만 돌이켜 보면 사실 그동안 부산에서 부산과 이제 경남 지역에서 사실은 주류는 지금의 국민의힘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뭘 했느냐? 여당은 가덕도 공항이라도 한다. 이 여론이 사실은 지금 부산의 이 밑바닥 민심에서는 상당히 먹히는 논리가 돼버렸고 네. 거기다가 거기에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게 김종인 비대위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 한다라고 얘기를 잘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내 네. 내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지역, TK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흔쾌히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맥락을 다 뻔히 알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여당 쪽으로 좀 그래도 약간 쏠림 현상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지금 과열 양상이기 때문에 굳이 예쁘게 보일 어떤 뭐 포인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심이 흔들린다는 얘기 나오는 거죠. 네. 지금 할 얘기가 많아서 말씀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현주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이죠. 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강조하면서 조건부 사퇴를 선언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안 나서고 있다 이런 불만을 지금 쏟아낸 건데 지금 부산 지역 경선이 너무 달아오르는 바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간에 지금 뭐 일종의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약간 그런 판이 흔들리는 것, 너무 경쟁이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 자기 지지율을 까먹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영향이 있죠. 그런 것은 이제 후보들 간에 서로 간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 캠페인을 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정책 경쟁이 아니라 후보의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 또 지금 이현주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기득권 때문에 돈 선거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의 성격도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그런 만큼 자칫 앞서 김민하 평론가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흑색 선전 양상이 되면 지지율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사실상 보수 성향이 강한 텃밭이라고 여겼던 부산의 경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당분간 이제 다양한 원인의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 핵심이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가덕도 특별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를 하면
그건 역시 나의 기자회견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에 야당이 만약에 동의를 못 해주게 되면은 사실 부산 선거는 불리해지고 경선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이제 빠져나갈 추구 전략이 마련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돈 얘기를 꺼내서 그 돈 얘기의 핵심은 나는 아니다 아니겠습니까? 다른 후보들이 뭐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나는 아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슬프다 이게 기자회견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보입니다. 유권자들도 봅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이거 참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한 시간 더 하면 안 돼요? 출연료는 아까 그러면 시간 일찍 끝낸다면서요, 아까. 아니 그 한 시간 더 하면 이제 짧게. 네. 막말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부산에 계신 분들이 보수 언론을 많이 보셔서 나라 걱정만 한다. 뭐 제가 한심스럽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오세훈 전 시장은 이 지난 총선 패배 원인으로 뭐 이른바 조선족을 꼽아가지고 논란이 되게 됐고 조수진 의원은 또 그 후궁 발언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지기도 하는데 이 벌써부터 막말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영향을 나와요. 미치죠. 네. 이게 이제 막말의 이중성이라는 것이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자극하죠.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선거에서 항상 중요한 것이 누구? 중도층이거든요. 중도층이 있다라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막말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도 반드시 명심해야죠. 그러니까 막말이 저게 전략적으로 한 거야. 이렇게 보이면 차라리 덜 할 수 있습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로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온 막말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세계관이 보여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세계관인 어떤 후보자는 상당히 좀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좀 반발이 더 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커 보여요. 그래서 막말도 막말 나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네, 세계관을 막말에- 가지신 분들은 호모 막말 티쿠스입니까? 그러면? 모르겠네요. 용어를 갑자기 꺼내셔가지고. 막말의 정치학에 대해서 두 분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오늘 발생한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이적 행위를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사용해서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의혹 보도가 일종의 이제 검찰 공소장을 SBS가 보도하면서 이제 생긴 논란인데 청와대가 부품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건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고 굉장히 뭐 국익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이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공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어쨌든 정부가 뭐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라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문서가 있었다 뿐이지. 네. 그 문서가 뭐 어디까지 보고된 거고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뭐 수사를 통해 밝히든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그런 문서가 뭐 어느 수준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정책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 거라 하더라도 과거의 사례, 90년대 중반 사례에 보면은 북한이 이 원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전력이 부족해서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원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지어줄 테니 핵을 가지지 말아라고 하면서 시작된 논의거든요. 사실 90년대 중반에. 그거에 비춰봐도 북한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이 이적 행위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적으로 무리수인 거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에 보면은 마지막에 급하니까 코로나19 검사 음모론 얘기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볼 땐 실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또 아무래도 논쟁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의 의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수층을 또 자극해서 좀 이완되어 있는 보수층을 좀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목적을 노린 거겠죠. 어떻게 논쟁이 진행될지 이건 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논쟁이 계속 가면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죠. 뉴스와 외정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군함도가 포함된 근대 산업시설 역사 왜곡과 관련해 일본이 국제약속을 이행하도록